안녕하세요. 황린철입니다. 비가 엄청 내리는 날입니다. 이제 가을을 재촉하는 비, 그리고 또 강릉을 포함한 이렇게 좀 비가 또 물이 부족한 그런 지역에는 정말 단비가 내리는 그런 어떤 아주 기분 좋은 그런 오후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사실 오늘은 비뇨의학과 관련된 약물, 그리고 최신 나온 어떤 복합 제제, 그러니까 비뇨기과, 비뇨의학과 약물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 여러분들 아세요? 비뇨의학과는 원래는 수술을 하는 외과입니다. 콩팥, 신장이라고 하는 장기를 내과적으로 다루는 과는 내과 중에 신장내과라고 하는 과가 있고요. 이 신장, 콩팥을 외과적으로 뭐 콩팥 이식이 됐든 수술이 됐든 뭐 암 수술이 됐든 이걸 다루는 과는 비뇨의학과죠. 그리고 요관, 방광, 전립선, 요도 관련된 질환을 외과적으로 다루는 과가 바로 비뇨의학과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사실 수련을 받고 그리고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비뇨학과가 외과임에도 불구하고 약물 치료를 아주 많이 하는 그런 진료과로 많이 바뀌었죠. 실제로 약물의 발전, 연구 그리고 관련된 이 어떤 뭐랄까요? 새로운 어떤 지식이 나타나는 이런 속도 이런 거는요. 과연 그 어떤 과 못지않게 그렇게 아주 크게 발전하고 있는 그런 진료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이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볼게요. 비뇨의학과 약물은 과연 어떤 분들이 많이 드실까요? 젊은 분들이 많이 드실까요? 물론 저처럼 과민성 방광과 같은 배뇨 장애를 주로 다루는 의사들한테는 젊은 분들한테도 많이 처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비뇨의학과 약물은요. 어르신들, 보통 우리가 말하는 65세 이상 어른들한테 가장 많이 약을 처방하고 있는 현실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65세,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65세 이상의 어른들은요, 최소한 5가지 이상의 약물을 드시는 경우가 전체 65세 어른들 중에 3분의 2나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여러 가지 약물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 10가지 이상의 약물을 드시는 분들이 거의 8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다제 약 복용이라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 계시는 동안에는 많은 분들이 약을 증상이 있고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못 드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비뇨기과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을 했어요. 치료를 합니다. 근데 외과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치료는 대부분 내과적인 약물 치료를 우선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진단이 잘 되었는데 약물을 먹기가 어렵다. 이거는 또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치료를 못하니 증상 개선에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또 제대로 치료를 못하니 합병증이라든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립선 비대증이라든지 방광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전립선과 방광 자체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신장에도 문제가 생겨서 다른 어떤 이 합병증으로 나쁜 예후를 우리가 끌어내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삶의 질도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환자분들로 하여금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분들로 하여금 잘 진단해서 잘 치료할 수 있게끔 결국 약을 잘 드시게 하는 것도 비뇨기과 의사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일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요. 여러 가지 성분이 합쳐져 있는 그런 약들이 쏙쏙 나오고 있죠. 사실 비뇨기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무기가 이렇게 딱 장착되는 거니까 사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 여러분들께도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요. 저는 어떤 노력을 하냐? 사실 우리가 약물을 잘 드시는 거를 컴플라이언스, 순응도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 순응도를 올리기 위한 우리 비뇨기과 의사들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예, 첫 번째는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절선 비대증에 걸렸다. 절선 비대증 관련된 증상이 있다. 그러면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실제로요. 비뇨기과 관련된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절반, 많게는 65% 이상의 약을 실제로 끝까지 못 드시거든요. 그러면요. 이 순응도를 올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첫 번째는요. 이 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약물에 대한 정보를 잘 전달하는 게 의사 입장에서는 중요할 겁니다. 내가 어떤 질환이 있어서 어떤 약을 왜 먹고 있고 어떻게 먹는 게 잘 먹는 건지를 잘 알아야겠죠. 두 번째는요. 이게 약을 잘 드시는 습관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저는요. 그러니까 비뇨기과 의사 입장에서는 잠들기 4시간 전에 가급적이면 물 드시지 않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2시쯤 주무시는 어른이다라고 한다면 저녁 8시부터는 가급적 물을 드시지 않게끔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핸드폰 알람을 설정해 놓으시고 8시에 이 약 드세요. 그리고 8시에 이 약 드신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수분 섭취를 하지 마세요. 나 이 약 먹었으니까 이 약 먹은 이후에는 물 안 마셔야겠다. 이렇게 좀 약과 관련된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또 역할이겠죠. 물론 의사인 저와의 소통도 너무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요, 약 먹는 방법이 간편하면 되게 좋을 거예요. 약 먹는 방법이. 그러니까 어른들은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약을 드실 수밖에는 없을 텐데 왜 다른 뭐 당뇨가 됐든 고지혈증이 됐든 여러 가지 질환에 관한 약들을 드실 테니까요. 그러니까 약의 개수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리고 효과가 훌륭하고 안전한 약물이라면 여러분들한테 또 의사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약을 잘 쓰는 거는 너무나 중요하겠다. 그럼 비뇨기과에서는 어떤 약들을 주로 쓰게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도 그 오용도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 가지 약 많이 들고 계시죠? 예, 잘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제 질문을 좀 몇 가지 좀 해소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오늘도 파이팅님 전립선 약을 6개월째 먹고 있습니다. 처음보다 소변 줄기도 약해지고 자주 마려운 느낌도 더 심해졌어요. 예, 전립선 약을 드시고 계신데 어떻게 소변 줄기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더 약해지고 또 자주 마려운 느낌도 드시네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나한테 맞는 전립선 약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전립선 크기를 줄인다든지 뭐 관련된 약물인지 아니면 증상을 조절하는 데 쓰이는 약물인지 아니면 지금 소변 보는 주기가 약하다고 한다면 이분은 전립선 비대증이 아주 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방광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어서요. 저는요, 가까운 비뇨기과에서 방광 관련된 검사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된 검사를 조금 더 잘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6개월째 약을 드셨는데 더 나빠지신다면 또 효과가 없다면 보통 전립선 관련된 약을 썼을 때에는 치료 효과를 2주에서 4주 이내에는 확인을 하거든요. 약을 바꾸실 게 필요하고요. 혹시 진단에 부족함이 없는지를 확인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포름님, 아버지께서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약은 되도록 안 드시고 싶어 하신대요. 예,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질환이 있는데요. 그런데 치료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운동이나 식이요법으로 가능하다면 참 좋겠어요. 근데 거의 불가합니다. 예, 너무나 서운하시겠습니다만 약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린 여러 가지 약물들이 아마 그 포rum님의 아버지께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답은 다 하고 오늘 집에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원참치님, 요거 해볼까요? 전립선 비대증 약을 오래 먹으면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작용이 흔한가요? 예, 오늘 이 설명 중에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테니까요. 실제로 전립선 비대증 약물 중에 성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이 있죠. 우리 용어로는 5-ARI라고 하는데요. 보통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 거는 전립선 정상 크기 20g을 넘어가면 다 비대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비뇨기과 의사 입장에서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전립선 크기가 한 30g 이상이 되거나 또 약을 잘 썼음에도 불구하고 해부학적인 어떤 문제가 생겨서 반드시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보통 비뇨기과들의 첫 번째 기준은 전립선 크기가 30g 정도를 넘게 되면 일단은 크기를 줄여볼까? 아니면 수술을 하는 게 좋을까? 이런 등등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전립선에 직접 작용해서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약을 우리가 먼저 선택을 하고 써봅니다. 근데 이 약은 아주 훌륭한 약임에도 불구하고요, 드물지만 첫 번째는 발기도 잘 안 되고, 이거 임포턴스라고 하죠. 그리고 성적인 욕구도 떨어지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리비도가 떨어진다고 표현하죠. 그리고 사정장애, 뭐 조루가 됐든 지루가 됐든 이렇게 성기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아주 괜찮은 약이 하나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캐틀벨 스윙님, 비뇨기과 약은 나이에 따라 효과 차이가 큰가요?
40대와 70대라고 하면 효과가 같으면 용량을 다르게 쓰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요, 전립선 약물은 용량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에 특이하게 좀 선택적으로 조금 더 잘 작용을 할 건지 아니면 좀 브로드하게 작용을 하게 할 건지는 이제 의사의 경험이 좀 중요하겠죠. 그런데 용량을 다르게 쓰는 경우는 전립선 크기가 크다 하면 좀 용량을 올리는 것도 필요하겠죠? 안전한 범위 내에서요. 그런데 보통은 방광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약물을 쓸 때 용량 조절을 좀 하는 경우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대, 70대, 70대라고 한다면 40대보다는 전립선 크기가 좀 더 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약도 좀 써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좀 더 전립선 관련돼서 좁은 길을 넓혀주기 위한 약들을 좀 써야 될 것이고, 방광 관련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안정화를 시키기 위한 약물도 필요할 겁니다. 세상에나 그렇게 한 알만 먹으면 효과가 확실한 약이 있나요?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제가 오늘요, 이제 먹기는 편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먹기 편하게 해야 환자분들의 수능도가 올라가겠죠. 수능도는 정확한 진단 이후에 약을 잘 드시게끔 노력하는 의사들의 역할도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성분명을 말씀을 딱 써놨어요. 두타스테라이드라고 하는 약물과 타다라필이라고 하는 약물입니다. 얼마나 흔하게 쓰이는 약물인지는 요거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두타스테라이드라고 하는 약물입니다. 보통 젊은 분들한테, 특히 여성분들한테는 탈모약으로 들어본 적이 있어. 예, 탈모약의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죠. 예, 원래는 전립선 비대증 약으로 개발이 됐지만 이게 탈모를 예방하는데 또 치료하는 데도 아주 좋은 효과가 있어서 보통 탈모 목적으로는 비급여,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목적으로는 급여로 처방을 하고 환자분들은 이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뭐 테스토스테론이 뭘로 바뀌는 거를 이걸 또 떠나서요. 이 두타스테라이드라고 하는 약물은 실제로 전립선에 직접 작용해서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요, 전립선과 관련된 증상이 있을 때 소변 관련된 증상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게 하는 경우는 조금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이 약의 목적은요, 크게 두 가지. 비대증 관련돼서는요, 첫 번째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수술을 할 가능성을 떨어뜨려주는 아주 훌륭한 약물이죠. 물론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요. 그런데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효과적인 약물이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좀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만 나이를 잡수시면 급성 요폐라고 해서요, 소변을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아랫배가 빵빵해지고 엄청 큰 통증으로 호소하시는, 응급실 가시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최소한 이 두 가지를 막아주는데 두타스테라이드만큼 훌륭한 약물은 없습니다. 전립선 크기가 30g 이상이 되고요. PSA라고 하는 전립선 특이항원이라고 하는 혈액 검사가 1.5 이상 기대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올라갔을 때 이 약물을 급여해서 처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물은 아주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탈모 목적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죠. 그런데요, 타다라필이라고 하는 약물도 있습니다. 이 타다라필이라고 하는 약물은 어떤 성분이냐? 여러분, 발기부전 치료제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남자라고 하는 뭐랄까 인간은 좀 여성과는 다르죠. 여성은요, 성적인 욕구가 있어야 흥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으로 넘어가게 되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관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남성은요, 조금 욕구가 없어도, 실제로 욕구가 없어도 흥분기에 딱 작동을 하면요, 그러니까 흥분을 하면 성관계가 가능합니다. 이 발기부전 치료제는요, 욕구기에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흥분기에 작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단은 발기를 시켜요. 발기를 시켜서 성관계에 이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여러분 왜 상품명으로 시알리스라고 하는 약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이 시알리스의 저용량입니다. 그런데 이 시알리스 저용량이 아주 훌륭한 약인 게, 이 용량을 5mg으로 하게 되면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된 배뇨 증상을 개선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보통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보통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된 약물을 드시는 경우는 그래도 40세 이상의 남성분들한테 많이 나타날 텐데 전립선 비대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요. 아주 놀랍게도 82% 그냥 8%가 아닙니다. 82%의 남성들은 좀 성과 관련된 그러니까 섹슈얼 디스펑션이라고 하는데요. 발기가 좀 잘 안 된다든지 사정에 좀 문제가 생긴다든지 성적인 욕구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성적인 능력을 개선시키면서 좀 배뇨 증상을 도울 수 있는 약이 있다면 그동안 우리는요 이 약을 따로따로 썼거든요. 그리고 탈모가 있다, 비대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약의 부작용을 조금 감안하더라도 약을 썼거든요. 그런데요 이거를 합친 약물이 나온 겁니다. 이 얼마나 얼마나 좀 여러분들한테는 반갑고 훌륭한 소식이겠어요? 뭐 여러 제약사가 있습니다만 지금 뭐 이거를 뭐 연구하고 그리고 인제 협력사를 통해서 인제 출시 예정인 제약사는 인제 여기다 언급을 해 놨고요. 그리고 당연히 전문 의약품이죠. 그리고 인제 이 약물은 인제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죠. 저선 크기를 줄이죠. 저선 크기를 줄여서 비대증 관련된 수술을 하지 않을 수 있게끔 또 급성 요폐라고 하는 어떤 이런 아주 불필요하고 좀 어떻게 응급실을 반드시 가야 되는 이런 어떤 힘든 그런 순간들을 좀 피하게 도와주는 약물, 소변을 편하게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약물의 성과 관련된 기능 장애를 확실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약물이라는 거죠. 실제로요, 우리나라에서는 인산 3상까지를 끝냈습니다. 비뇨기과에 방문을 해요. 그럼 환자분들한테 인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로 하는 검사 중에 뭐 소변 검사, 혈액 검사, 뭐 전립선 초음파 등이 있습니다만 설문지를 딱 드립니다. 이 설문지를 쓰면서 어떤 것들을 판단하냐면 이분의 소변 보는 증상이 얼마나 나쁘냐. 그거를 우리가 IPSS라고 하는 수치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까 전에 두타스트라이드라고 하는 약물을 단독으로 썼을 때 또 타다라필이라고 하는 약물을 단독으로 썼을 때보다 이 복합제를 썼을 때 환자분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증상이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훌륭하죠. 약을 단일 제조로 썼을 때보다 복합 제조로 썼을 때 증상 개선 효과가 더 좋다. 두 번째는요. 발기력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두타스트라이드라고 하는 단독 제제를 쓰게 되면 발기 관련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고요. 타다라필이라고 하는 단독 제제를 썼을 때랑 비교해도 이거는 훌륭한 개선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약물에 대한 부작용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두타스트라이드를 단독으로 썼을 때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을 개선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약물을 뭐 주저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이게 좀 질문이 많아서 좀 설명도 좀 필요한데 좀 질문을 좀 해소하면서 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 약물과 관련돼서 땅땅이 님 혹시 탈모약 먹으면 정말 정력에 이상이 있을까요?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는 사실 큰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부작용으로는 있다는 겁니다. 제가 땅땅이 님의 좀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인제 이 약 출시되면요 이 약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탈모약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분이라면 아마 좀 과하게 넘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리지널 시그널님. 두 가지 약을 같이 먹으면 진짜 더 잘 듣는 건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약 성분인데요. 이거 한 알로 해결하는 거예요, 한 알로. 이러니까 약간 좀 약장사 같다. 그쵸? 이거 전문 의약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IPSS라고 하는 주관적으로 환자가 느끼는 그리고 뭐 QL이라고 하는 삶의 질 그리고 관련된 객관적인 지표가 다 좋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님께서 피나스트라이드를 복용하고 있는데 소변 관련된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해서 약 2개 같이 그러니깐요. 이 피나스트라이드를 드시는 이유는 아마 탈모 목적으로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변 관련된 증상에 문제가 있다 보니 비대증. 근데요. 인제 이건 좀 내용이 다른데요.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 거는 전립선이 커서 소변 관련된 증상으로 불편함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피나스테라이드도 두타스테라이드처럼 절성 크기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이 약을 씀에도 불구하고 배뇨 장애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지금 이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을 두타스테라이드로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문제가 생겨서 관련된 약물을 써야 한다면 배뇨 증상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는 약을 쓰는 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제 이분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여러 가지 약물을 드셔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방광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방광과 같은 저장 증상을 개선시키는 약을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인제 약 2 개가 아니라 한 2-3개 정도 드실 가능성도 있겠죠. 예. 너무 제 답이 좀 서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디님 좀 한번 더 올려주시겠어요? 예. 그리고 예 계속 좀 끝까지 위로 올려줘 보세요. 예. 일단은 공주님, 남편이 혈압약도 드시고 계신데요. 전립선약과 같이 드셔도 안전한가요? 이거 되게 좀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우리가 인제 전립선 비대증 약물 중에는 알파 블로커라고 해서 좁아진 전립선기를 넓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약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물은 인제 드물게 고혈압을 같이 치료하는 약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관련된 이게 약간 브로드하게 작용하는 약을 쓰고 있다면 혈압과 관련된 뭐랄까요? 좀 확인은 좀 필요할 듯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립선 약물은 전립선에 아주 그러니까 셀렉티브하게 선택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같이 드셔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런데 성분 중에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약도 있으니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좀 혈압 측정을 좀 적극적으로 해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딸기 바나나님,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다 보니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이런 약들이 수면 개선에도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따로 치료가 필요할까요? 이거 좀 드릴 말씀이 있긴 있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뭐 야간요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우리가 밤에 소변 마려워서 깬다라고 한다면 남자분이시라면 크게 3가지. 첫 번째는 절선 비대증, 두 번째는 비대증과 관련된 방광 기능 장애, 세 번째는 이제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해서 이제 밤에 막 소변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3개 중에 하나가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요, 이 문제라고 한다면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잘 확인해서 약만 잘 쓴다면 사실 수면 개선의 효과는 아주 훌륭하게 나타날 거거든요. 그런데요, 야간요라고 하는 거는 밤에 소변 마려워서 한 번 더 깨면 깰수록 사실 사망률은 10%씩 올라간다고 우리가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요와 관련된 치료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십니다. 숙면을 이루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밤에 잘 자야 그 에너지로 낮에도 열심히 생활하실 거 아닙니까? 예, 치료 필요합니다. 오니기리님, 건강검진에서 PSA 수치가 살짝 높다고 나왔는데요. 이 경우 바로 약을 먹어야 하나요? 사실 PSA라고 하는 거는 절선 특이 항원이라고 하죠. 예전에 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께서 절선 암에 걸려서 제가 여기 쇼츠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요. PS 수치 확인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근데 살짝 높다고 한다면 바로 약 쓰는 경우는 좀 흔하지 않습니다. PSA가 올라가는 경우는 크게 3가지 경우. 첫 번째는 절선 비대증, 두 번째는 절선에 염증이 있을 때, 세 번째는 암이 의심될 때입니다. 그래서 PSA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혹시 소변에서 염증은 없는지, 그리고 단기간에 한 번 더 재검을 통해서 PSA 수치가 좀 조정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검사 전에 뭐 좀 사정을 하셨다든지 등등의 이유가 있다면 PS 수치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나리 맨쇼님, 70대 아버지께서 절순약을 복용 중이신데요. 가끔은 깜빡하고 하루 건너뛰는 날이 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복용하면 약 효과가 떨어지거나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아까 전에 순응도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비뇨기과 관련된 약물을 처방했는데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65% 이상의 어른들은 약을 꾸준히 드시지 못한다. 이제 이런 경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약을 좀 잘 드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요, 매일매일 약을 쓰게 하는 데에는 약물의 뭐 약동학이 됐든 약물 역학의 이유가 있습니다. 약의 효과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약을 드시고 나서 효과를 유지하다가 떨어질 무렵에 또 약을 드시고 하면서 이 효과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은 만성 질환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만성 질환 어떤 거 있나요? 고혈압, 당뇨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고혈압약 마찬가지죠. 고혈압약을 드시는 동안에는 혈압 조절이 잘 될 겁니다. 드시지 않는 동안에는 혈압 조절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루 깜빡하고 건너뛴다고 해 보세요. 우리가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요즘 이게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핸드폰 알람 설정을 좀 해 놓으셔서 가급적 매일매일 드실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약 드시기가 만약에 어려운 경우다라고 한다면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약 효과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뭐 예후에도 좀 안 좋을 수 있을 거고요. 약 잘 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예, 도룡용님, 신장이 안 좋은데 최근 시원치 않아서 비뇨학과 문제까지 발생될까 봐 두렵습니다. 약 먹게 되면 신장 안 좋으니 용량 줄여야 할까요? 사실 저번에 저희가 성남시 의사회 관련된 또 비욘디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제가 신장 관련된 강의를 같이 한 적은 있습니다. 박종원 선생님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요, 모든 의사들은 신장의 기능에 따라서 약의 용량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신장이 안 좋아서 비뇨기과 문제까지 발생이 될까 봐 두렵다라고 한다면 비뇨기과 관련 약물을 쓰는 게 좋겠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장은요, 우리 몸에서는 상수도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비뇨기는요, 하수도 역할을 합니다. 하수도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하수도가 막혀 있다면 신장도 망가질 겁니다. 최근에 이제 뭐 최근도 아니죠. 한 2-3개월 전에 저희 병원에 할머니 한 분이 병원에 오셨습니다. 내가 요실금이 있으니까 수술하고 싶어. 몇 년 참다 못 참아서 왔어라고 표현하셨어요. 수술을 원하신대요. 요실금은요,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어른은 수술해야 되는 요실금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오버플로우 인컨티넌스라고 해서 원래 방광에 소변이 차면 아이고 오줌 마려워. 그다음에 너무 차면 아파라고 느끼셔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방광의 소변이 무려 1000cc 넘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광에서 그냥 소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요,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방광을 쉬게 하는 게 역할이거든요. 그게 치료거든요. 소변줄을 좀 꽂아놓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분의 콩팥은요, 엄청 나빠 있죠. 왜요? 하수도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늘 소변이 꽉 차 있으니까 만들어진 소변이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콩팥도 부어 있겠죠. 콩팥이 부어 있는 걸 우리가 수신증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신장 기능을 급격하게 나쁘게 만듭니다. 신장이 안 좋죠. 그러면 더 중요한 거는 하수도가 건강해야 됩니다. 하수도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비뇨기과 문제를 잘 해결하셔야겠죠. 비뇨기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용량의 약을 쓰면 됩니다. 그게 내 신장을 살리는 길이다. 완더노트님께서 4주, 12주 쓰다 보면 이게 뭘 쓴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비뇨기과 약물을 쓴다라고 한다면요. 사실 절선 비대증 관련된 약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주차나 4주차의 효과를 확 느껴야 됩니다. 과민성 방광과 관련된 배뇨장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탈모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탈모약은요, 약을 좀 길게 씁니다. 보통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 기간을 두고 좀 차이를 얘기하는데요. 3개월 정도 약 쓰면 효과가 있나? 6개월 정도 약 쓰게 되면 머리 좀 덜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한 9개월 약을 효과가 있네. 이렇게 약을 좀 길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4주, 12주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뇨기과는 대부분은 급성 방광염이나 요로결석 등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만성 질환이 많기 때문에 약을 좀 오래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요, 제가 나머지 질문은 또 이따가 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그 타다라필과 두타라스트라이드의 복합제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약물은요, 이제 올해 안으로는 출시가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라면 우리가 탈모 환자분들한테는 거의 축복 같은 소식. 그리고 저는 비대증 환자분들한테는 거의 82% 정도 갖고 있는 성과 관련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약물을 우리는 준비 중이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인제 우리 김상수 님 질문 하나만 좀 볼게요. 조루는 약으로 해결이 안 될까요? 조루라고 하는 질환은요, 좀 남성한테는 불편한 뭐 한동안 뭐 낮저밤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뭐 오래 하는 게 막 어떻게 보면 남자의 능력처럼 느껴지는, 지금도 뭐 그런 느낌이 약간 있긴 있는데, 조루는요 뭐 행동요법도 필요하죠. 근데 약물로서도 해결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약물을 쓰죠. 뭐 무슨 SSRI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 팍 터지면서 사정이 탁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로토닌을 탁 잡아주는 약을 쓰면 조금 사정을 잡아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조루 환자들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아직은 좀 더 하고 싶은데 참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좀 주관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성관계를 처음 할 때부터 좀 사정 조절이 안 됐던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루 환자분들은 욕심이 되게 크지 않으세요. 내가 사정 지연을 한 1-2 분만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으면 갑자기 너무 행복하거든요. 원래 이쯤 끝냈는데 내가 더 하고 있어. 이것만 해도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약물은 인제 다포스세틴 성분의 약물이 있어요. 인제 그거는 뭐 프리즈라는 이제 약물이 있는데, 이 약이 아주 훌륭하죠. 아주 훌륭한데 이 조루도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이게 실데나필이라고 하는 성분이고, 그리고 하나는 클로미프라민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이 실데나필이라고 하는 성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비아그라라고 하는 약물의 성분명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제가 조루 관련된 치료에서는 다폭세틴 관련된 약물이 아주 훌륭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복합 제제는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실데나필과 이 클로미프라민이라고 하는 성분을 합쳐 갖고 있는 그런 약물이 있죠. 그 약물에 대한 복합 제제가 지금 나와서 우리가 약국에서 처방을 받을 수 있죠. 아니죠. 병원에서 처방받고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죠. 이 두 가지 성분은 발기부전과 그리고 조루 증상을 개선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복합 제제는요, 인제 ILT라고 해서 실제로 삽입을 해서 사정할 때까지의 시간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를 살피게 되는데, 인제 한 3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루로 불편해하시는 분들은요, 이 효과가 조금만 있어도 정말 대단하게 행복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조루 관련된 약물은 성관계하시기 3 시간 전에, 그리고 발기부전과 관련된 약물은 성관계하기 1 시간에서 30분 전쯤에 약을 쓰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보통 한 2 시간 정도 약을 쓰면서 내가 성적인 어떤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면 아주 더 훌륭한 치료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좀 몇 가지 해결할게요. 사실 이게 제 오니기리 님 비뇨기과 약도 원격 진료로 처방받으면 괜찮은 거예요? 너무 죄송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깐 뭐 무슨 도서 지역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코로나 시절에 병원에 오시기가 어려워서 뭐 일시적으로 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좀 분명한 답을 드리지 못한 거는 너무나 송구하고요. 그리고 어 글쎄요 님께서 다이어트에는 아마 뭐 마운자로 위고비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비뇨의학과 약에서도 효과가 빠른 신약 그런 게 있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효과가 빠른 약들은 있죠. 아까 말씀드린 신약은 있죠. 새로 나온 약물, 특히 복합제제에 대한 말씀을 좀 주로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복합제제 신약이 있는데 효과가 빠르다라고 하는 거는 증상 개선의 효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마 일반적일 겁니다. 그런데요, 비뇨기과 질환은 대부분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약을 쓰고 2 주에서 4주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 증상이 어떻게 개선이 되느냐, 그리고 증상 개선이 미미한다면 약을 조금 조정하고 약 용량을 조정해서 나한테 맞는 그런 약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의 효과라고 한다면 요즘 괜찮은 신약들은 많이 나와 있다. 어 범이형 님께서 "저는 전립선으로 하루날과 두타스라이드 두 가지를 복용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괜찮은지요? 예. 그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돼서요. 이따 마지막에 뭐 요것도 같이 써 있는 복합 제제를 좀 설명드리긴 할 텐데요. 비뇨기과 질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성 질환입니다. 40대 남성이라면 40%의 남성분들이, 60 대라면 60%, 80 대라면 80%, 100 세라면 100%의 남성이 절선 비대증과 관련된 증상으로 불편함을 호소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약이 됐든 수술이 됐든 치료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절선 비대증으로 약물 쓰는 거는요, 이건 하루 이틀 쓰는 게 아닙니다. 3분의 1,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은 3분의 1 이상,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은 약을 평생 드시게 되죠. 약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면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하수도가 건강해야 상수도가 건강한 거기 때문에 이 약 오래 쓰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다. 근데 시간을 두고 혈액 검사도 하실 거고 보통 하루날 같은 약을 드신다면 좀 어지러움이라든지 두타스트라이드 같은 약을 쓴다면 뭐 이렇게 남성들 경우 뭐 이렇게 가슴에 좀 멍울이 만져지거나 통증 같은 게 있거나 발기부전으로 좀 불편해하시거나 성적인 욕구가 떨어지거나 이 정도의 불편함이 없다면 인제 약을 드시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포름님 아까 전에도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맥주 마시면 소변 너무 자주 보게 되는데 방광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술자리에서 자리 비우는 빈도가 사람마다 아니 맥주 드시면 소변 자주 보실 수 있죠. 뭐 맥주를 얼마나 자주 드시는가가 뭐 양이 얼마나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뭐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분이라면 과민성 방광에 대한 좀 고민을 해 보는 거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완더노트 님께서 부모님께서 전립선 그러니까 부겠죠. 모는 전립선이 없으실 테니까요. 아버지께서 절선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런데요. 절선 수술이 절선 비대증 수술이라면 또 암이라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암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가 PSA 같은 절선 관련된 혈액 검사를 잘 확인하는 건 너무나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비대증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 대, 50 대, 60 대, 80 대, 90 대, 100 세 이렇게 나이를 잡수면 잡수실수록 비대증 관련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가능성은 있다. 좀 서운하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나머지는 또 이따가 꼭 답을 다 하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하루날이라고 하는 약물과 두타스라이드 그러니까 알파 블로커와 그러니까 탐슬로신 계열의 약물과 그리고 두타스트라이드 계열의 약물을 드시는 분이 계신데 "이 약을 오래 쓰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라는 고민을 질문하신 분이 계시죠. 이 두 가지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약물이 나와 있습니다. 탐슬로신이라고 하는 약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물지만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된 약을 쓰면서 어지러움이라든지 등등 그러니까 보통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거든요. 체위를 변동함에 따라 어지러워.'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인제 이 약은 잘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타스트라이드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작용인데 이거를 합쳐서 나와 있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나올 예정이 아니라 아까 전에 인제 조루와 발기부전과 같은 약물 또 이 약물은 이미 나와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는 건데요. 이 약 또한 유의미하게 감소 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뇨기과와 관련된 약물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약을 끝까지 드시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복합 제제를 통해서 두 가지 성분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다면 우리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다까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이를 잡수시면 잡수실수록 비뇨기과 관련된 약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약을 드실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다제약제를 드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약을 못 드시는 경우가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복합 제제를 통해서 드시기에 편하게 부작용은 별로 없는 상황에서 효과는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비뇨기과 약물에 관한 노력들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다시 질문 한번 해결해 볼게요. 해피바이러스 님입니다.
저는 최근에 질 유산균 복용을 시작했는데 방광염에도 도움이 될까요? 사실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질에서부터 유래한 이제 유산균입니다. 그러면 이 유산균은 우리가 어디로 먹어요? 입으로 먹어요. 그러면 질이 건강해질까요? 아니죠. 장이 건강해지는 거죠. 만약에 만성 방광염으로 고생하시는 분이라면 방광의 유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어떤 균과 관련된 생태계와 질의 생태계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는 드시는 게 아니라 질에다가 유산균을 넣는다면 아주 큰 효과를 느끼실 겁니다. 그럼 너무 슬프게도요. 질에 넣는 유산균 제제는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폐경 내지는 완경 상태인 갱년기 여성에게 여성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에 소량의 에스트리올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과 락토바실러스라고 하는 이런 유산균이 합쳐져 있는 질에 넣는 복합 제제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질에서부터 유래했죠? 죄송합니다만 큰 효과는 없다. 완도노트님께서 어머니께서 밤에 소변을 보고 싶어서 한두 번 정도 깨시는데 절박요인가요? 병원에 가시라고 해야 하나 고민이에요. 오줌이 새는 요실금 증상도 있으신데 따로 병원은 아직 안 가셨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는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교류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런데요. 잘 주무시는 게 생각보다 너무 중요합니다. 잘 주무셔야 우리가 그 에너지로 낮에 열심히 행복하게 살 거 아닙니까? 2번 정도 깨신다면요. 이거는 우리가 야간요라고 하죠. 야간요는 아까 이유가 여러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의 경우에는 만약에 요실금 증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민성 방광으로 인한 절박요실금의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해서 밤에 소변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소변이 새는데요. 과민성 방광으로 인한 절박요실금이다라고 한다면 보통 약물이나 케겔 운동 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방광 보톡스 같은 걸로 훌륭하게 치료가 가능할 거고요. 만약에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한다면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겁니다. 밤에 여러 번 깨신다? 이거는 가까운 비뇨기과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트님께서 8개월 남아가 요로감염으로 항생제 치료로 해열, 그러니까 열은 떨어졌는데 초음파상 방광 개실이 보인다고 하네요. CT, MRI를 병원에서 권하는데 아이가 어리지만 꼭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제 보통 6개월, 아이가 태어난 지 6개월까지는 엄마의 면역력으로 대충 살아요. 그래서 잘 열이 안 납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나면 열 날 수 있죠. 근데 열 나는 경우가 아주 드물어요. 근데 8개월 된 남아가 요로 감염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열이 났겠죠. 고열이 납니다. 요로 감염의 가장 흔한 증상은 열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항생제, 그러니까 그냥 보통 해열제 반응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요로 감염은 제대로 치료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초음파를 본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초음파를 보는 이유는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한테 요로 감염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요로 감염을 유발하는 어떤 요인이 있다면 우리가 개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리플럭스라고 하는 이제 소변이 이렇게 아래로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요관으로 막 따라 올라가는지 이런 검사들을 권유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이 사실 방광 초음파에서 방광 개실이 좀 흔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원래 방광은 내시경으로 보면 좋은데 우리 8개월 된 아이를 어떻게 내시경 보겠습니까? 그런 검사가 좀 필요하겠죠. 소변을 좀 참게 해서 아마 대학병원에서 권유했을 것 같은데 예, 저는 계속 반복되는 요로 감염이 있다면 이거는 확인하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타님, 비아그라 종류가 눈에 치명타라고 하는데 맞나요? 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비아그라 눈에 치명타가 아니라 이제 눈이 좀 충혈될 수는 있겠죠. 그냥 부작용으로. 그런데 충혈되고 나서도 다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뇨기과 약물 중에 대부분 다 안전합니다. 그런데 눈에 혹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약물은
여러분 예전에 제가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하는 고러한 질환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요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펜토산 폴설페이트 이런 계열의 약물을 쓰게 되는데 이 약물을 아주 오래 썼을 때에는 망막에 불편함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항콜린제라고 해서 과민성 방광과 관련된 질환을 치료하는 데 쓰는 약물이 있는데 좀 뭔가 눈이 뻑뻑하고 약간 좀 눈이 흐릿하게 보이는 그런 불편함은 생길 수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과민성 방광 약 끊으면 증상 좋아질 거고 그리고 망막 관련된 간성방광 질환은 이거는 좀 비가역적인, 불가역적인 그런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과 진료를 같이 확인해 보는 거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비아그라의 종류가 눈에 치명적이라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회복됩니다. 이거는 그냥 가역적인 변화니까요. 그런데 비아그라 계열의 약물은 질산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이트레이트라는 성분을 쓰고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일 수는 있죠. 그러니까 눈에 치명적이다. 뭐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대답도 거의 드린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좀 늘 뭐 관심 가져주시는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전에 뭐 푼수 공주님이라든지 오용도님이라든지 늘 이렇게 좀 좋게 그리고 같이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는 다시 한번 깊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좀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비뇨기과 관련된 복합 제제는 우리가 다른 내과 계열의 약물처럼 사실 그동안에는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요 뭐 제약회사의 노력이 됐든 아니면 연구자들의 노력이 됐든 어떻게든 복용을 좀 편하게 하고 그리고 부작용은 최선을 줄이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 우리가 경주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약물 중에 소변 보는 증상을 개선시키고 크기를 줄이는 복합 제제, 그리고 발기부전과 동시에 조루 증상, 사정자야했을 때 이거를 돕기 위한 복합 제제는 이미 나와서 여러분들이 잘 치료를 받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탈모인들한테는 성과 관련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저선 비대증으로 고생하시는 보통 40세 이상의 남성분들한테는 저선 관련된 증상뿐만 아니라 수술의 가능성도 떨어뜨리고 거의 대부분 80% 이상이 갖고 있는 성화 관련된 기능장애가 있을 때 이거를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약물이 이제는 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약물들의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께 또 속속 소개가 되고 보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출시 전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런 좋은 기대를 할 수 있는 약물이 임박해 있다. 출시를 앞두고 있다. 라는 소식을 전하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달에 뵙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